돈이 과연 악의 뿌리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 한국의 산골 마을에서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한 실화를 들려준다. 강원 깊은 골짜기 신계마을은 해마다 안개와 서리로 눅눅하고 논밭은 메말랐다. 사람들은 잡곡과 들나물과 땀으로 겨우겨우 산다. 그 가난의 골짜기에서 모두가 떠올리는 이름이 있었다. 허씨.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진우 하나를 등에 업고 장에 나가 군고구마와 화정과 약과를 팔고 샘물 길어다 품팔이하고 남의 논을 돌보며 버틴 사람. 햇볕 아래 허리가 반으로 접힌 채 걸음을 옮기고 머리는 일찍 휘어졌으나 눈빛만은 따뜻했다. 허씨는 어렵다 푸념하지 않았고 이웃이 힘들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집에 밥 한 공기라도 남으면 갓병에서 일어난 집에 들고 갔다. 상가 소식이 들리면 친소 가리지 않고 밤새 상여를 붙들었다. 마을의 맏어른 유노인은 말했다. 백마직이 가진 부자보다 저 허씨의 마음이 더 넉넉하다. 허씨는 새벽달기 울기 전 일어나 반죽을 치고 화덕을 달궈 빵과 전을 구어장에 내다 팔았다. 모은 돈은 오롯이 아들 공부에 보탰다. 본인은 들나물로 끼니를 때우고 해진 옷을 기워 입었지만 만난 것은 늘 아들에게 건넸다. 밤을 사우는 아들을 위해 등잔에 기름을 더 붓고 팥과 검은 콩을 고와 미음을 끓였다. 진우는 곱고 부지런히 자랐고 학문에 날이 섰다. 마을 사람들은 말하길 허씨 복이 크다. 어미가 반듯하니 아들이 반듯하다. 이웃 유씨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허씨는 장날도 포기하고 약을 다려 먹이고 빨래를 해주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 은혜를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다. 몇 해를 아껴 모은 돈으로 허씨는 아들을 군청 있는 읍내 서당에 보냈다. 본인은 산나물로 허기를 달래고 춥고 배고파도 참았다. 하늘이 어미의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진우는 과거에 급제하고 관문을 통과해 한 현의 형함으로 임명되었다. 떠나는 날 허씨는 한마디만 남겼다. 바른 마음 잃지 마라. 사람을 저버리지 말고 하늘을 저버리지 마라. 모두가 믿었다. 이제 허씨도 늙어 편히 살 복을 누리겠구나. 효자와 어진어미라면 마땅한 결말 아니겠는가. 진우가 부임하자 제일 먼저 모셔온 이는 어머니였다. 현청의 관가는 기와지붕 크고 담장은 높았으며 하인과 비복이 가득했다. 허씨가 관가 대문을 들어서는 날 신계마을 사람들은 머리 숙여 배웅했다. 모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런 분이 늙어 평안히 사는 것이 세상의 도리라 했다. 처음 며칠 허씨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화려한 옷을 탐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다. 말수 적고 단정했으며 바느질을 하거나 불경을 읊조렸다. 관가의 사람들은 그를 집안의 어머니처럼 우러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이웃 유씨가 관가를 찾아왔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어린데 먹여 살릴 길이 막막했다. 유씨는 간절히 말했다. 20간 넘은 딸 연희가 하나 있는데 성실하고 말 잘 듣습니다. 광계 들여보내 살림을 배우게 해주신다면 시집 급히 보내 공웅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허씨는 고개를 들어 연희를 오래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스치는 어떤 그림자가 잠깐 비치더니 사라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이 반듯하고 아이가 공손하니 어찌 마다하겠소 두고 가오. 연희는 그렇게 관가의 식솔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녀의 삶은 끝없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다른 하인들과 달리 연희는 허씨를 전담해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엌일도
마당 청소도 아니었다. 허씨의 한 걸음 한 끼, 한숨 한 잠을 곁에서 받들었다. 새벽딱 울 무렵이면 먼저 일어나 물을 드고 머리를 빗겨야 했다. 식사 때면 무릎을 꿇고 죽 한 숟갈, 과일 한 조각을 정해진 속도로 입에 넣어야 했다. 밤에는 침상 발채 쪼그려 베개가 되어 꿈쩍도 하지 말라 했다. 한 번은 국이 식었다는 이유로 그릇째 얼굴에 끼얹으며 입은 조그만 것이 소용이 없다 했다. 연희는 몰래 울었고 몇 번이나 다른 일로 옮겨달라 사정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누구도 개입하지 못했다. 관가의 어머니라는 지위와 한번 흘기는 냉랭한 눈빛이면 모두가 얼어붙었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허씨가 연희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저 얼굴, 저 웃음꼬리가 옛날 그 천한 것과 똑같다. 무슨 뜻인지 누구도 몰랐으나 등골이 서늘해졌다. 관가의 공기는 서서히 변했다. 부엌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마당의 발걸음은 가벼움을 잃었다. 허씨는 더 이상 침묵의 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의 질서를 장악한 냉혹한 여왕처럼 굴었다. 작은 기침 하나, 젓가락 한 번 멈칫해도 누군가의 등이 매에 젖었다.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했다. 광화를 등지고 나가는 순간 역적에 딱지가 붙을까 두려웠다. 결국 연희는 밤을 틈타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현을 벗어나기도 전에 붙잡혔다. 그때 허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자기 방에 옥팔찌가 사라졌다며 연희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 그는 목 놓아 울며 말했다. 집안 자식처럼 아꼈건만 배은망덕이 목숨을 노렸다. 진우야, 집안을 더럽히는 자를 어찌 두겠느냐. 어머니의 말에 진우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원칙을 중시하는 관원이었지만 효심이 눈을 가렸다. 가문의 체면과 어머니의 안전을 내세워 엄벌을 명했다. 연희가 끌려가는 날 소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단 한 번 뒤돌아 허씨를 보았다. 맑고 고요한 눈빛이 칼처럼 밤을 가르며 스쳤다. 연희가 사라진 뒤 광화는 더 어두워졌다. 부엌에 장작 타는 소리만 남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사라졌다. 허씨는 이제 침묵으로 다스렸다. 작은 실수에도 눈빛 하나로 벌을 내렸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 누구도 맞서지 못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발자국 소리마저 억눌렸다. 그 즈음부터 허씨는 젊은 하인들을 번갈아 곁에 붙였다. 얼굴이 희고 몸가짐이 반듯한 자들을 세 사람씩 뽑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중 들게 했다. 한 사람은 발치에 무릎을 꿇고 베개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작게 썬 과일을 일정한 속도로 입에 넣었다. 남은 한 사람은 부채를 들어 숨쉬듯 가볍게 바람을 보냈다. 손놀림이 느리면 방 밖으로 끌려나가 매를 맞았다. 울음소리를 낸 자는 그날로 부서가 바뀌었고 다음 날에는 자취가 끊겼다. 아무도 물을 수 없었다. 관가 안에서는 질문이 곧 죄였다.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여종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미. 뒷주방을 맡았고 가끔 허씨 방을 정리했다. 미는 조용히 웃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시선을 함부로 떨구지 않았고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그런 태도가 허씨의 마음을 거슬렀다. 어느 날 미가 물을 들여오다 바닥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허씨는 말없이 사람을 불러 미의 팔을 기둥에 묶게 했다. 한낮 햇볕에 반나절을 서 있게 하고 해가 기울 무렵 대청 마루에 꿇어 얹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새 시즌을 재우며 반성문을 외우게 했다. 미는 울지 않았다.
목이 타도 물을 청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미는 같은 속도로 일했다. 대답은 여전히 공손했고 얼굴에는 얇은 미소가 떠 있었다. 다만 눈동자 깊은 곳에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켜졌다. 밝게 타오르지 않고 오래도록 가라앉아 있는 불빛이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허 씨의 기운이 눈에 띄게 줄었다. 처음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손발이 시렸다. 곧 혀에 헌대가 생기고 입안이 헐었다. 밤이 되면 속이 뒤틀리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의원을 불러 맥을 짚게 했다. 의원은 병이 보이지 않는다 했다. 오래 쌓인 울화가 길을 막는 듯하니 마음을 다스리면 낫는다 했다. 약을 지어갔지만 낫지 않았다. 증상은 더 깊어졌다. 가끔 검은 빛의 토물이 올라왔다. 손등과 발등에 얼음 같은 냉기가 달라붙었다. 방에서는 향 냄새가 진해졌고 하인들은 그 문을 지나갈 때 숨을 죽였다. 무슨 소문인지 밤마다 부엌과 마구간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연희의 그림자. 그때에도 미는 매일같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장작불을 줄이고 죽을 눕지 않게 저었다. 손수건을 데워 입가를 닦았다. 토할 때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목 넘김이 어려우면 죽을 더 곱게 갈아 다시 떠먹였다. 미의 손놀림은 담담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허 씨는 미를 곁에 붙잡아 두었다. 말수가 줄어든 허 씨는 그 손길에 기대는 법을 배웠다. 미가 떠난 자리에는 늘 빈 공기만 남았다. 며칠이 지나자 허 씨의 안색은 잿빛으로 굳었다. 손톱이 어둡게 물들고 입술이 갈라졌다. 발끝부터 냉기가 올라와 무릎과 허리까지 닿았다. 밤마다 땀을 흘렸고 낮이면 작은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어느 날은 과일도 삼키지 못하고 작은 포도 한 알만 집었다가 놓았다. 손끝은 떨렸다. 미는 말없이 그 손을 감싸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곧 편안해질 겁니다. 그 말은 다정했지만 처는 차가웠다. 진우가 급히 상경답세에서 돌아온 것은 그런 날이었다. 관문을 들어서자 집안 공기가 낯설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어둡고 시선은 비어 있었다. 대청마루에 올라 허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깔끔했다. 침상 머리맡에는 깨끗한 청과 약사발이 놓여 있었다. 허 씨는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은 벌어지다 맘모양으로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마른 포도 한 알이 웅크리고 있었다. 손톱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진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한동안 숨조차 들이마시지 못했다. 그리고 손을 모아 가만히 머리를 숙였다. 진우는 원인을 찾으려 했다. 의원을 다시 불러 문초했고 부엌을 샅샅이 뒤졌다. 약재와 향목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방 안은 지나치게 질서정연했고 그 정도니 오히려 흔적을 지웠다. 그날 저녁 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아침에 뜨기 전 조용히 관가를 떠났다는 것이다. 남겨진 것은 작은 유리병 하나. 벌집꿀처럼 노르스름한 액체가 조금 들어있었다. 종이 표지도 없었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다. 진우는 병을 들어 빛에 비추었다. 기포가 느리게 위로 솟았다가 사라졌다. 그는 병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장내는 서둘러 치렀다. 하늘은 뜻밖의 무너지는 소리를 냈다. 비가 낮게 길게 내렸다. 조문객은 거의 오지 않았다.
현청에서 파견된 사람 몇이 절차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봉부는 작고 낮았다. 비석도 세우지 못했다. 이름을 새길 글자는 남아있었지만 이름을 붙일 자리가 없었다. 흙은 젖어 미끄러웠고 잡풀은 눕듯이 자랐다. 진우는 긴 우비를 걸치고 한참을 서 있었다. 흙에 젖은 신발을 보다가 이내 하늘을 보았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안으로 가라앉았다. 광가는 허전한 껍질이 되었다. 밤이면 빈방이 서로를 울렸다. 부엌 아궁이는 불을 오래 담지 못했고 마구간의 말들은 예민해졌다. 사람들은 툭하면 문 밖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도 문을 내려다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미의 발자국이 다시 들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미는 돌아오지 않았다. 누구는 남쪽 바닷가에서 비슷한 얼굴을 보았다 했다. 누구는 북쪽 장터에서 약초를 고르는 뒷모습을 보았다 했다. 전부 헛소문이었다. 이후 한동안 혀는 잠잠했다. 서류는 쌓였고 진우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 글자를 헤집었다. 그가 붓을 들 때마다 손이 잠깐 떨렸다. 장부의 줄은 반듯했지만 마음의 줄은 휘었다. 그는 모친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다. 장터에서 땀에 젖은 손, 불 앞에서 굳은 등, 오래 꾸짖지 않고 길게 참던 표정, 그리고 광에 들어와 서서히 굳어가던 눈빛. 사람의 속은 어떻게 그렇게 뒤집히는가? 가난이 착함이었는지 권세가 악이었는지 그는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연희의 눈 그리고 미의 침묵. 그 침묵은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잘랐다. 비가 그친 뒤 마을에는 낮은 목소리의 이야기들이 돌았다. 오래 선한 얼굴로 살아온 이가 그 선함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이야기. 권세가 사람을 바꾸기보다 속을 드러내게 한다는 이야기. 관가의 하인들은 서로 눈빛으로만 안부를 물었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고 크게 울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이제부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돈을 믿을 것인가? 사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기억을 믿을 것인가? 어느 새벽 진우는 홀로 산자락을 걸었다. 풀잎에 물기가 맺혀 발목을 적셨다. 그는 봉분 앞에 서서 짧게 절을 했다. 어머니라는 두 글자를 속으로만 불렀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생각을 비우면 답이 떠오를까 해서였다. 그러나 떠오른 것은 한 장면뿐이었다. 마당 끝에서 뒤돌아보던 연희의 눈. 그 눈은 무섭지 않았다. 다만 선명했다. 선명함이란 도망칠 길을 허락하지 않는 종류의 빛이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관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사람들의 말은 짧았다. 진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억지로라도 줄을 맞추듯 하루를 채웠다. 밤이면 서늘한 바람이 흘렀다. 바람은 오래된 살 냄새와 새로 칠한 어치 냄새를 함께 실었다. 그 모든 냄새가 어지러웠다. 그는 창가에 서서 먼 들을 보았다. 안개가 내리고 있었다. 안개는 모든 경계를 흐리게 했다. 선과 악의 경계도 그렇게 희미해졌다. 그리고 그는 알 듯 모를 듯한 깨달음 하나를 가슴에 눌렀다. 돈과 권세는 뿌리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거울은 본래 있던 얼굴만 비출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거울 앞에 서기까지 많은 이들은 평생을 헤맨다는 것을. 장례가 끝난 뒤 산자락 마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래전부터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허씨가
어떻게 관가의 높은 담장 안에서 다른 얼굴이 되었는지 사람들은 이해하려 했다. 누구는 권세가 본성을 바꿨다고 말했고, 누구는 세월이 쌓아 올린 원한이 틈을 만나 솟구쳤다고 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한 사람의 선행과 미담은 오래 남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돈과 지위는 그 마음을 비추는 커다란 거울이 된다는 것. 진우는 수개월 동안 관사와 현청을 오가며 일을 이어갔다. 낮에는 민원을 처리하고 밤에는 문서를 정리했다. 손끝은 부지런했지만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추곤 했다. 등잔불 앞에 앉으면 그 불빛이 어머니의 눈빛으로 겹쳐 보였다. 장터에서 땀을 훔치던 손, 새벽 물길을 오가던 발, 가난을 웃음으로 넘기던 입술, 그리고 관가의 침상 위에서 차갑게 굳어가던 얼굴. 그 두 얼굴이 한 몸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난할 때의 착함은 착함 그 자체였는가? 아니면 억눌림이 만든 인내였는가? 권세를 얻은 뒤의 잔혹은 새로 생긴 악이었는가? 아니면 감춰졌던 상처가 드러난 모양이었는가? 답을 정하지 못한 채 그는 기록을 덧붙였다. 관가의 일지 끝자락에 짧게 썼다. 사람의 마음은 고요할 때와 권세의 바람을 맞을 때 다르게 보인다. 그 차이를 악이라 단정하지 말고 그 차이를 만든 상처를 찾아야 한다. 글은 차분했지만 눌러쓴 획마다 흔들림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돌았다. 연희가 죽던 날 밤, 대문 앞 가미피 한꺼번에 떨어져 마당이 붉게 물들었다는 소문. 대청 석가래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도 없이 울었다는 소문. 사람들은 밤길을 급히 걸었고 아이들은 낯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계절은 멈추지 않았다. 봄이 오자 논두렁에는 물이 돌고 여름이 되자 장마가 산을 눕혔다. 가을이면 볕단이 마당을 메우고 겨울이면 아궁이의 불이 오래 탔다. 시간은 늘 하던 일을 했다. 다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조용한 주의가 생겼다. 선해 보이는 얼굴에도 그림자가 있다. 부드러운 말에도 날이 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도 그늘이 있다. 그 즈음 진우는 연희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오래 앓다 낳은 뒤였는지 몸은 더 작아져 있었다. 진우가 문 앞에 서서 깊이 절하자 여인은 묵묵히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광에서 조사한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증거를 찾지 못했고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고 미의 행방도 모른다고. 여인은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 빈 찻잔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관아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늘이 듣고 땅이 봅니다.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고단한 체념이었고 동시에 더 깊은 질서에 대한 믿음이었다. 진우는 더 말하지 못했다. 돌아 나오는 길, 그는 오래 서 있던 팽나무 기둥을 쓰다듬었다. 거친 나무결은 손을 베지 않았고 오래된 상처처럼 가만히 가만히 있었다. 며칠 뒤 부엌에서 함께 일하던 노파가 진우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전했다. 미가 떠나기 전 맡기고 간 것이라 했다. 보자기 속에는 잘 마른 종이 쪽지가 한 장 있었다. 번짐이 없도록 얇은 기름을 먹여 두었는지 글씨는 또렷했다. 사람은 누구나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 무릎 꿇어 나온 이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들며 사는 이는 결국 자기 앞에서 서지 못합니다. 서명은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미의 눈빛을 닮아 있었다. 진우는 종이를 접어 장부 사이에 끼워 넣었다. 기록은 법을 위해 쓰였지만 그 한 장은 마음을 위해 남겨두었다. 관가의 하인들은 하나둘 떠났다. 새로 들어온 이들은 말수가 적었다. 누구도 허씨가 생전에 명하던 법을 흉내내지 않았다. 대청에 늘어놓던 의자 3개는 2개로 줄었다. 발치에 무릎 꿇던 자리에는 작은 화분이 놓였다. 포도 접시는 사라졌고 찻잔만 남았다. 미가 닦던 방법을 누군가 배웠는지 찻잔은 유난히 맑았다. 변화는 작고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사람들은 배웠다. 권세는 소리로 먼저 다가오고 존엄은 침묵으로 오래 남는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질 무렵 진우는 현의 서고를 정리하다 오래된 판례 한 권을 발견했다. 수십 년 전 하급관리의 모친이 집안 하인을 누명을 씌워 벌한 사건. 판결문 끝에 판관이 남긴 글귀가 있었다. 부모의 은혜도 법의 바깥에 서지 못한다. 효도는 사사로움으로 흐르기 쉽고 정의는 공공으로 세워야 한다. 그는 책을 덮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동안 그가 붙잡지 못했던 말이 오래전 다른 이의 손끝에서 이미 적혀 있었다. 해가 바뀌고 눈이 내렸다. 진우는 산소를 다시 찾았다. 눈 위에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어떤 것은 산짐승의 것이었고 어떤 것은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봉분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돌을 꺼내 올렸다. 이름 없는 봉분 위에 작은 표식을 하나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어머니, 부디 편히 쉬십시오.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말은 땅에 내려앉았다. 내려앉은 말은 흙과 섞여 천천히 사라졌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었다. 사라짐은 모양을 바꾸는 일이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허씨에 대한 이야기, 연희에 대한 이야기, 미에 대한 이야기. 어른들은 손짓을 크게 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다만 몇 가지 문장을 반복했다. 돈은 죄가 아니다. 돈은 거울이다. 거울 앞에서 고개를 드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본다. 거울을 부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손을 다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돈이 무엇인지, 권세가 어떤 맛인지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거울과 얼굴에 대한 비유는 이해했다. 그 이해는 훗날 그들이 커서 다시 꺼내 읽을 씨앗이 될 터였다. 겨울 끝자락, 장터에 새로 들어온 약방 주인이 미와 닮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진우는 찾아가지 않았다. 찾지 않음이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다. 누군가는 응분의 응답을 받았고 누군가는 감당할 몫을 다했다. 더 묻고 뒤쫓는 일은 남은 자의 안위를 위한 욕심일 뿐이었다. 그는 다만 관가의 문턱을 낮추고 하인들의 이름을 장부 첫머리에 적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첫걸음이라 여겼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3가지 규칙을 새겼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되 법을 먼저 세울 것. 둘째, 가난을 동정하되 마음의 상처를 더 먼저 볼 것. 셋째, 돈과 권세를 멀리하지 않되 그것들이 내 안에 어둠을 키우려 할 때 거울을 덮을 것. 그는 이 규칙을 종이에 적지 않았다. 대신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눈을 감고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그 몇 줄이 그를 지탱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현청 앞 느티나무는 더 굵어졌다. 다청 마루의 나무장은 더 부드러워졌다.
새로 들어온 이들은 도장을 찍기 전 상대의 사연을 한 번 더 들었다. 허 씨의 이름은 점점 적게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남긴 결은 관가의 일상과 마을의 호흡에 스며들었다. 누군가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면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돈은 악의 뿌리가 아니오. 돈은 빛이오. 빛은 얼굴을 보여줄 뿐이오. 말은 짧았고 고함은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오래된 비와 눈, 그리고 두 눈을 감은 이들의 숨결이 겹쳐 있었다. 어느 봄날, 진우는 서구에서 미가 남긴 쪽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고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새로 뽑힌 하급 관리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을 다룹니다. 그러나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대답 대신 단정한 눈빛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늦게나마 어머니가 원하던 세상을 보았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에 취하지 않고 상처를 핑계로 삼지 않는 마음. 거울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마음.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마을의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어른들이 다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그 이야기는 또다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기시켰다. 누군가를 신격화하지 말 것. 누군가를 영원히 악인으로 묶지 말 것.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 것. 돈은 손에 쥘 수 있지만 마음은 손으로 쥘 수 없다는 것. 권세는 어깨에 걸칠 수 있지만 품격은 어깨로 걸 수 없다는 것. 거울은 닦으면 더 맑아지고 외면하면 더 더럽혀진다는 것. 밤이 깊어 관가의 등불이 하나둘 꺼질 때 진우는 마지막 등잔을 끄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들이 작게 흔들렸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섭니다. 바람이 살짝 커튼을 건드렸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떨리는 숨과 또 다른 누군가의 단단한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는 등잔불을 껐다.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거울이 제자리에 있는 한 사람은 다시 불을 켤 수 있으니.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을 이렇게 남겼다. 돈은 죄의 씨앗이 아니다. 돈은 마음의 모양을 드러내는 빛이다. 빛 앞에서 우리는 두 길 중 하나를 택한다. 자기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상처를 다스리는 길, 혹은 거울을 탓하며 타인을 꿇게 만드는 길. 첫 번째 길은 느리고 힘들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조용한 평안이 있다. 두 번째 길은 빠르고 달콤하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이름 없는 봉분과 젖은 흙이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무릎 꿇지 않는다. 살아가는 동안도 그래야 한다. 그리고 끝내 눈을 감을 때도 누구의 무릎도 밟지 않은 채 앓은 채 조용히 누울 수 있기를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빌었다.